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이 쇠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율 모두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후퇴한 데다가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2%대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산업혁신의 부재 등 대내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1루진단 산업부 장관과 산업연구원장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제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의 대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경쟁력 갖고 있던 핵심 제조업,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어렵은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자동차 몇 년 된 것 같고. 또 지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제조업 관련해서 위기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인지 장관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저희는 제조업은 현재 변화되는 시점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가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고요. 네. 또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제조업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제조업은 예. GDP의 28.7%를 차지하고 예. 또 수출의 또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네. 또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 여전히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세계 5위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세계 제2위의 강력한 생산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도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강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이러한 국면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죄송한데 뭐가 5위고 뭐가 2위라고요? 산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네. 여러 우리 산업의 제조업의 우리 철강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네. 섬유까지 했던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갖추어진 게 5위. 다양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생산 구조. 즉, 우리 대기업과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이런 부품기업들 여러 가지고 있는 생산 구조는 또 WEF에서 2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뭐 위기라기보다 변화하는 시기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어려운 정도죠. 뭐 그게 위기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제조업이 조금 침체하기 시작한 게 한 2015년, 16년부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2, 3년 됐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의 예상외로 빠른 추격하고 네. 이제 또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어떤 대응.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변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네.
지금 제가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조선 뭐 쭉 얘기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가요? 예, 그 조선의 경우에는 네. 사실 한 3년 전에 2016년까지 조선은 저희들의 어떤 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해운 산업의 침체에 따른 그 수주량이 절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 그 조선업이 어려웠는데 네. 최근 2017년부터 이제 그 LNG 운반선하고 네.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주문이 이제 들어오고 그 세계에서 그 주문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뭐 싹쓸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조금 과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조선의 경우에는 이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갈 때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던 거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제작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풀릴 거라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수 이제 이 업계를 떠났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제 다시 빨리 복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이제 아직 수주를 못한 그런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자동차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특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대부분 시장의 큰 두 시장이 미국과 중국인데요. 중국 시장은 자체로 자동차 시장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수요 변화를 못 읽어가지고 대형 SUV로 가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이제 세단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조금 실패를 했는데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수주는 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고 다만 이제 그동안 물량이 줄어가지고 어려웠던 부품 업체들의 어떤 일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특단의 대책을 지금 아마 작년에 우리 산업부 중심으로 세워서 지원이 들어가고 하면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장관님한테 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 중에 가장 장관님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세 부분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문별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산업연구원장님께서 설명 주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조선과 우리 자동차는 우리 산업을 제조업을 뒷받침해왔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요의 악화를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만은 두 부문 다 모두 다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에 저희들이 수주를 1263만 CGT를 해서 세계 수주량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싹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충분히 그런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LNG 운반소량이라고 아주 고급 배인데 이 전체 70척 중에서 66척을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탱커라고 해서 VSC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 39척 중에서 저희가 34척을 수주를 했고요.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거 전체 40석 중에서 35척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진짜 싹쓸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런데 배 중에서 비싼 배들입니다. 중소형 작은 배들은 이 아니라 저희들이 장관님 중국이 조선 쪽으로 기술이 상당히 추격해오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소형선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값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탱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 해운 산업에 있어 조선 시장에서 변화는 뭐냐면 국제 해운 해사 기구라고 IMO가 이 국제 해양에 대한 오염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서 이제는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식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그 선박의 경쟁력이 아니라 고기술과 고품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조선사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바로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11월 달에 마련한 대책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수요를 확보해주고 기술 개발을 해주는 그런 대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수주량도 회복되고 있고 이제 올해 말서부터는 지난 17년에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그 성적으로 그 성과로 올라오면 이 조선 산업은 그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조선업계의 그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그 기자재 업체의 어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계시나요? 네, 조선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우리 조선 중소조선사 기자재 업체를 위해서 1.7조 원 정도의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저희들이 지난해 얼마요? 1.7조 원이요. 1조 7천억. 네, 1조 7천억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LNG 그 선박과 관련돼서 아니면 또 친환경 선박, 친환경 기자재를 하기 위한 R&D 규모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우리 중소선박들과 함께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실증 사업도 현재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선만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또 아까 우리 그 산업연구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그 우리가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수요 그 감소로 인해서 단기적인 그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 460만 대 우리 저희들이 그 국내 수요 생산을 하다가 지금 지난해 그 한 400만 대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 내려앉은 수준입니다. 단기적인 수주가 완성차 업체의 수주가 적게 됨에 따라 우리 부품 제조업체들도 당연히 그런 단기적인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친환경 스마트화로 현재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 현재의 어떤 이 내연기관 연료를 쓰는 거에 내연기관에서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로의 변화. 또 어떤 이 지능화에 따라 스마트카로 변하면서 지능형 자동차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 산업의 이 생산 그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즉 완성차 업체가 1, 2, 3차 벤더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누가 더 잘만 완성차를 잘 내놓느냐가 이제 경쟁력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함에 따라서 수평적인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가라든지 부품 개발 장비 업체 또 인티미언처럼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이런 부품 업체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게 수평적 형태로 가면서 이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라는 새로운 부분이 자동차는 그전에 기계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가 되면서 또 지능형 차가 되면서 전자산업이 들어오고 통신산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테슬라 같은 데가 갑자기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는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전기차가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미래 경쟁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면이 저희들이 자동차 산업이 변환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하고 지금 자동차 얘기 잠깐 했는데요. 조선은 이 고부가가치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주가 상당 부분 들어와서 조금 이제 한숨 돌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동차 시장은 이제 생산 구조를 변화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미래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어떤 그 친환경 스마트화된 자동차들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래차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굉장히 지금 미래차가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 전기 자동차는 지금 중국이 그 제일 내수에서 자기들이 그것도 전부 이 정부의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일 그 1위 업체로 지금 돼 있고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데요. 그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약점은 한 번 충전을 해서 얼마나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배터리 성능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언제쯤 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가 대신할 거냐, 네.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사실상 누구도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흔히들 한국이 지금 이 현대차나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가솔린 차나 디젤 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차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을 잘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 자동차에 대한 대응이 결코 세계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예를 들면 이제 가솔린 차하고 전기하고 같이 하는 이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소 연료 전지차, 이건 이제 좀 수소차라고 그러는데요. 수소차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상용화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요타가 이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과 충전소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도요타가 먼저 가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수소차를 가지고는 도요타하고 선도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세계에서 현대 기아가 합쳐서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크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 전기 자동차나 혹은 이쪽 미래 자동차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대량으로 못 가다 보니까 부품 업체의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R&D 역량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업체가 좀 적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한다면은, 이 부품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나 혹은 수소 전기차 쪽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잠깐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가 기존 지금 내연기관 차를 대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지금 예측하기가 지금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여튼 내연기관 차를 갖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있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차들이 내연기관차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수직 계열화된 형태로 우리 현대자동차와 우리 1, 2차, 3차 밴드들의 합치된 효율성, 생산성, 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아주 경제적인 차를 잘 만들어서 세계 5위에까지 우리가 더 진출했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저희들이 국산화할 수 있는 능력, 부품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인 차에 있어서의 측면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차와 또 수요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놓기만 한다면 우리가 내연차에 있어서의 경쟁력과 효율성은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태계가 이제 이 새로운 미래차 파트로 가면서 과연 우리 크다란 완성차 업체들은 갈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경쟁력을, 산업의 경쟁력,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부품과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들이 갖고 있는 부품 회사들의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1, 2, 3차 밴더들, 우리 부품 회사들이 어떤 경쟁력, 미래차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요 파트들에 대한 저희들이 R&D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차를 대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일체적으로 저희들이 미래차를 정부가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기차라든지 우리 자동차 생산에서 이 생산성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3만 대, 한 라인에 3만 대 정도가 와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공장 단위로 보면 한 10만 대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차 보급이 18년 지난해까지 한 5만 7천 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에는 이걸 한 49만 5천 대 정도로 대폭 단기간 확보하고요. 그때 이걸 이제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전기차, 수소차 다 합쳐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기간 내에 주어서 우리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경제성을 늘리고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보조금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그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갖게 되는 거죠. 완성차 부품사가. 그럼 예.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미래차 파트에도 그 경쟁력을 갖는 것이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래차로 이제 얘기가 넘어와서 그 하여튼 단기적 집중 보급 그 방법을 통한 어떤 그 규모의 어떤 경제를 만들어간다. 이제 그런 전략이신 거죠.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수소차의 경우 상용차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했는데 일본 정부는 충전소를 해서 지금 토요타가 지금 어떻게 우리 역전을 당했어요. 이런 거는 조금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어떻게 조금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뜨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우리가 당연히 이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스럽게.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서 단 3개의 자동차 회사만이 상용화에 성공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대차고요. 그리고 토요타하고 그리고 혼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우리가 그 이 수소 전지 그 주행 능력은 가장 깁니다. 현대가 한 600km고요. 그다음에 토요타가 한 500km, 혼다가 한 400km 정도.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이 수소차의 부품과 여러 가지의 그 국산화율이 제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 관련된 생태계의 능력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능력은 최종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같이 갖고 있는 부품업계의 생태계의 능력으로 경쟁력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히 일본과 함께 경쟁해 나가면서 또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그 자동차 얘기 조금만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우리 국산 우리 차 우리가 만드는 그 차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부가가치 부분에서 좀 그 다른 외국 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약한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없나요? 그 필요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비용 상승분만큼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힘이 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브랜드 네임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BMW 차하고 현대차하고 갖다 놓고 보면은 이 프리미엄을 BMW에 더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나 기아에서도 그런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사실 중국이 저희들을 따라온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차를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들이 만드는 차에 비해서는 형편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값이 워낙 싸니까 소위 가성비에서 저희들이 밀려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SUV 차의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토종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그게 이제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 그 가성비를 가지고 뭐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다 이제 중국 토종업체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좀 더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서 비싸게 받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만큼 아직 브랜드 네임이 안 쌓인 게 지금 문제죠. 그렇죠. 그 브랜드 장벽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서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차 만드는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특히 인건비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광주형 모델 같은 거 지금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완성차, 우리 현대차와 우리 대한민국 차는 어떻게 보면 아까 가장 대중적인 차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우리 대한민국 차가 그 모듈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2000년대에 와서 똑같은 가격에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성 향상을 일으켰고요. 그럼으로 인해 5위로 올라섰던 그런 실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경쟁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무비, 저희들이 노무비가 인건비가 전체 한 12%를 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10% 이상을 차지하면 좀 쉽지 않은 거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뭐 7%에서 뭐 8% 정도, 6% 뭐 이런 정도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무비 정도, 인건비 파트에 대한 것은 어느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지 않은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광주형 모델 같은 게 좀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한국차 그냥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장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래차서부터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여전히 그 브랜드 장벽은 뛰어넘기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이 자동차 시장이 아까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시장을 딱 보시면 특히 미래차 분야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제조업에서 이 진입장벽이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면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사실 민수항공기는 에어버스하고 보잉하고 둘밖에 안 하고 있고 군수항공기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하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도의 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 하나에 대해 3만 개 이상의 부품을 얼마큼 공급하느냐는 거였는데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고 스마트카가 되면서 자동차를 안 했던 테슬라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둥그렇고 이상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미래차는 과연 수소차는 우리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2만 4천 개 정도 부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적어집니다만은 이것이 또 다른 산하의 새로운 생태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그전에 내연차의 어떤 브랜드 가치에 우리가 매몰돼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전기차와 스마트차와 수소차의 시대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수소는 우리가 뭐 기술력이나 또 부품 생태계도 강력하고 아까 우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브랜드 가치도 우리가 새롭게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얘기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반도체 작년 하반기 우리 국민들 많이 좀 불안해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흔히 지금 반도체가 사실 작년 수출을 견인해왔죠. 거의 한 20.9%. 그렇죠. 그죠. 한 20% 이상을 반도체가 해왔는데 다른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게 수출이 주는데 반도체가 이제 끌어왔는데 작년 12월, 올 1월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지금 수출이 줄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다들 놀라가지고 야 이러다가 이제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최근에 이 연속해서 2달 정도 이렇게 줄었는 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요하는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이 내리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했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 근데 이 투자 연기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부터 미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5G가 이제 상용화 되거든요. 5G가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IoT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AI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또 빅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반도체를 수요하는 업체들이고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수요가 이제 또 다시 살아날 건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 원래 1월 현물 시장에서, 이게 반도체는 원래 3개월 선물 시장입니다. 3개월 선물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투자를 연기한 게 지금까지 이제 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1월 달에 현물 시장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2019년에 되면 이게 D램의 신제품이 나옵니다. 네. DDR5라고. 이 반도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 신제품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호조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을 우리 제조업 위기 때문에 모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선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위기가 별로 안 느껴져요.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조선산업도 변화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도 더 많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 반도체 지금 세계 최고 넘버원인데 이러한 식의 이게 반도체는 사실 경쟁력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고 저도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세계 시장의 변화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대응 전략이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두 분 말씀 듣고 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적지 않게 안도하고 있고요. 꼭 뭐 위기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반도체 부분에서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좀 다변화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일 경우에는 이 대형의 투자와 함께 그 안에 그 아주 정밀한 생산 기술로 인한 수율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선진국과에 어떻게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지 지속적인 투자와 또 새로 나오는 그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R&D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먼저 출시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메모리 시장과 함께 비메모리 또 시장이 매우 큽니다. 비메모리 시장은 누가 주도하는 몇 개의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작게 들어와 있고 주문자 생산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직 거기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포션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다변화적으로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산 장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의 이 부품 소재부터 해가지고 장비까지 좀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어떤 생태계를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DDR5 같은 그 D램 신제품 뭐 이런 거를 자꾸 내놔서 어떤 초격차를 더 굳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비메모리 쪽으로도 좀 다변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뭐 DDR5 같은 뭐 신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원장님이 제기해 주신 이 반도체 소재라든가 그러니까 장비 쪽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실 건지 네, 그렇습니다. 방안은 있으신가요? 예, 반도체 지금 지적해 준 게 소재와 장비 분야가 바로 우리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현재 반도체 파트의 소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저희들이 국산하고 장비 같은 건 한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또 반도체 산업은 최종인 우리 삼성과나 하이닉스 같은 최종 회사와 함께 이 소재와 장비 업체가 근처에 입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새로 신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했을 경우에 우리의 최종 대기업이 있는 것과 함께 옆에 우리 소재와 장비 기업도 함께 유치해서 성장을 시키고요. 또 외국에 필요한 기업도 우리가 외국 기업도 오고 그 집단화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소재와 장비 파트에 대한 그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필요한 R&D를 지원을 해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자체가 파이널인 디램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소재와 장비까지 튼튼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져가야 될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이제 외국 기업까지 포함해서 집단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일단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습니다. R&D도 네. 촉진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그런 R&D 쪽에 정부에서 좀 그 지원하고 그러죠. 네, 저희들이 한 2조 원 정도의 그 차세대 그 반도체 사업에 대한 그 R&D 개발을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네. 또 아까처럼 소재와 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를 하고 있는 그 테스트하고 파일럿을 시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는 그 대기업이 자기 그 라인을 좀 쓸 수 있게 쉐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중소기업과 장비 기업들에게, 중견기업에게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상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정부가 같이 그 중개를 해준다든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의 소재 부품 산업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그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봐서 제조업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이 발전해온 경로를 보면은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면은 자동차를 만들어 설비는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시작은 부품을 수입을 해다가 단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을 하는 데서 시작해서 부품을 조금씩 국산화해 나가는. 네네. 이게 이 빠른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시작을 해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가공 조립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물량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부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다만 이제 부품 중에서도 시장이 확실하고 소재 중에서도 좀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확실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기술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별로 안 큰 이런 소재나 부품은 실제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건 중소기업들이 또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량에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국의 가장 이 약점이 제조업에서 가장 약점이 소재 부품에 대한 네. 우리의 어떤 그런 것 생태계가 약하다. 중간에 비어 있다. 이게 제일 약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역점을 둬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방향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소기업 벤처 부인가요? 네네. 그거하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같이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가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같이 생태계가 같이가 있고요. 아까처럼 아까 반도체도 세종과 소재 장비로 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같이 갑니다. 정책 자산은 같이 가고 같이 있고요. 가죠. 그럼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한 몇십 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 않고, 하여튼 매 정부마다 하여튼 중소기업을 뭐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리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경제의 중심은 또 산업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어떤 대기업도 창업하고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대기업은 없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창업을 시키고 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그 강소기업이 또 커서 중견기업이 돼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 촉진적인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가져가고 그렇게 성장해내는
성장에 가는 우리 그런 기업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정책이고 또 우리 경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쪽에서는 이번에 들어와서 창업과 이런 것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 창업들이 성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제 고리가 잘 스무스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제도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면서 육성을 해 가려는 그 계획입니다. 즉, 초창기에 처음 창업한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담보 같은 게 없어서 융자하지 못하니까 그런 강소기업들이 커가고, 그런 강소기업이 또 중견기업이 됐을 때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같다고 해서 제도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피터팬 시드롬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게 성장에 맞게끔 그런 지원제도를 차등화해서 도와주고요. 또 그 다음에 결국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이렇게 커다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외로 진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창업기업서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성과가 있게 결과물이 좀 있게 좀 해 달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조업 활력이 조금 지금 많이 좀 저하됐다.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지적도 있는데 원장님 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실 이 노동 부분이라서 제가 정권 부분이 아니지만 제조 기업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됐는데 월화수목 금금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따라서 기업도 사실은 그걸 경영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어떤 경영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도입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기업 측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든지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데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충격을 단기적으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게 이제 바로 그런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작업장 혁신이라 그러나 일터 혁신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면은 그만큼 작업 방식이나 뭔가 이게 바뀌어서 생산성이 올라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컨설팅 회사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하여튼 전반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글로벌리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장관님 기업체 CEO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기사도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조금 기업 홀대라 그럴까요? 덜 친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더 나가서 반기업 어떤 좀 그런 정서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수요 입장에서 우리가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경제, 또 혁신을 세우기 본질적으로 성장해야 될 문제, 이러한 과실들이 공정하게 뿌리내리는 공정경제,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이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고요. 그걸 도와주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 적이 없고요. 단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렇게 느끼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국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또 단기적인 수요도 어려워짐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일거리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자동차와 조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또 우리 현재 이 산업의 발전, 제조의 발전 단계가 아까 정말 양적인 단계에서 이제 질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한번 변화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디로 변화할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입장일 때는 이게 길이 확실했는데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지 좀 두려워요. 자, 이런 상황에 좀 요번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몇 가지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어렵고 부담스러우시게 또 하나의 부담이 오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호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식의 어려움들이 실질적인 기업의 어려움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아까 우리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안정자금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월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산정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요새는 올해부터는 좀 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최저임금 산정을 하는 방법 자체 절차를 좀 개선해서 우리 경제 상황과 또 고용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든지 노동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또 계도 기간을 좀 기업을 배려하고 또 아니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현장에 좀 맞게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기울여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업 현장이 현재 변해야 되는 과제 또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고요. 그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옛날처럼 딱 명확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찾아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완전히 결정할 수도 없고 정부가 완전히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이 지혜를 나눠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튼 이렇게 장관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는 조금 뭐랄까 조금 불신한다 그럴까요? 저는 대부분이 상당히 막연한 거라고 봐요. 막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없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주무부서, 특히 기업들하고 그렇습니다. 대면을 하셔야 되는 부처니까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자, 이제 그럼 얘기를 수소경제 한번 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 내놓으셨는데 먼저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 수소경제, 즉 말하자면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이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 에너지원의 다변화 또 에너지원의 의존도 해외 에너지를 감소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준다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또 민간 전문가 100여 명 이상이 또 장시간에 3개월 이상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수소 경제를 우리 수소의 생산 또 이거의 저장 또 이송 또 활용 이르까지 수소경제 전반적인 생태계를 이번에 조성을 하고요. 또 수소경제의 확립과 필요한 기술 개발과 함께 또 표준의 정립, 또 안전성의 확보와 같은 이런 식의 제도 형성을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소경제 도입을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또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제 에너지하고 이게 이제 자동차 관련돼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로 한다면 이게 돈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안 와닿아요. 그 맥킨지가 현재 그 수소 경제에 관해서 저 전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2050년에는 그 2.5조의 그 경제적 가치를 2.5조 불의 그 경제적 예. 가치를 상산하고 3천만 명의 그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네. 이제 이 수소 경제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그 일본 또 독일 또 호주 또 중국, 미국 등 이런 주요 국가들이 현재 수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와 비슷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소 차와 또 특히 수소 연료 전지 파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수소 경제 잘할 수 있는 현재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소 경제에 먼저 선점에 같이 도전하고 이를 선점 주도해 나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수소 경제 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금 그 계획 짜고 실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소 경제 자체에 대한 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네. 세계가 아무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이 수소로 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국 등이 이미 이제 수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우에 이제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수소를 생산하고 네. 수소를 저장해서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이 세 분야로 나누어 보면은 이 수소를 활용하는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네. 그리고 이제 수소 생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수소 생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이제 부생수소입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그냥 활용하는 건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한 5만 톤 정도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생산 부분도 좀 그걸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 수소가 우리에게 글로벌리 비교 우위가 있지 않느냐, 현재. 근데 그게 성공을 해서 그러면 수소 경제가 정말로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비교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또 죽인다면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2005년인가에 한번 네, 만들었다가 폐기했던 걸 다시 지금 하는 이유도 이제는 때가 왔다. 네. 라는 생각이 아닌가 정부가 판단하는 거는 그래 봅니다. 네, 장관님. 하나 정부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우리가 2005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또 이 수소에 또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때 제너럴 리프킨이 수소 경제라는 책을 센세이셔널하게 발행을 하면서 네. 또 그때도 미국과 몇 개국이 주요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의 수소의 로드맵은 마스터 플랜은 뭐였냐면 지금의 수소차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R&D 기술 개발 로드맵의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아직 수소 경제한 개념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구체화되지 않았죠. 네, 네. 근데 그 14년이 지난 지금 형태에 왔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수소차와 연료 전지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나와 있고요. 네. 수소의 또 생산, 또 이동, 저장 이 파트에 대한 기술력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건 이제 좀 있으면 해도 되겠다. 이제 상업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선진국들이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제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네. 수소 경제가 물론 앞에 확실하게 어떤 모습으로 얼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불확실한 거를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 우리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이런 도전을 할 때 바로 정부는 이런 도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리스크를 쉐어해주고 혹시 중간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수소경제에 대한 능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것도 지금 R&D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수소경제는 역시 또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견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 이게 생태계 문제는 어느 누구 뭐 중소기업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대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고 있고요. 아까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같이 가고요. 연료전지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생산과 저장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 중소기업들이 수소의 생산 파트 또 이송 저장 파트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나중에 다시 또 더 성장해 나간다면 대기업과의 또 협력도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중에 리스크 쉐어를 지금 정부가 한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쉐어를 하신다는 건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수소차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네네. 우리가 그 예금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도 그전에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를 애들만 줬었는데 요새 요번에 저희 업무계획에서 도입한 게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알키미스트라는 게 연금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의 철을 쇠를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 노력 끝에 결국 실패했지만 그 근대화학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보다 도전적인 과제에 저희도 주고 성공과 실패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험과 이런 걸 축적하는 걸 더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그런 R&D 할 때 어떤 쉐어링 해줄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R&D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R&D 지원을 하겠다. 신산업이니까 그 수소차나 연료전지나 이게 이제 초기에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니까 기업이 그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우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시장 창출을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게 이제 수소차가 한 10만 대 정도 생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보조금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설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수요를 창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가 어느 정도 생산 물량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필요 없이 이제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산업은 강물의 물줄기가 바뀌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은 통하지 않는 만큼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